오늘 저는 내 안에서 울고 있는 나의 손 잡아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 소개부터 먼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연탄길 123 저의 대표작입니다. 그냥 이웃들의 실제 이야기를 쓴 것입니다. 총 한 130곡지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몇 년 전에 나온 책인데 그래도 최근에 나온 책이죠. 위로라는 책입니다. 다음 책 제목은 아래로일까요? 그 위로 아니고요. 위로하다 일 때 위로입니다. 아까 그 위로 표지를 보시면서 곰이구나 생각하신 분 있으셨죠? 곰 아니고 강아지입니다. 책 속에 얘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 그리고 청년분들에게 저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오늘 주제에 대한 답이 될 수 없음을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좋은 질문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문을 가슴속에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삶의 여정 속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제 인생에서 가장 기뻤던 날이 있습니다. 제가 쓴 두 번째 책 연탄길, 그 책이 독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을 때 지금까지 한 430만 부가 나갔네요. 참 많은 사랑을 받은 거지요. 그때 정말 벅찰 정도로 기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기쁨과 함께 거의 동시에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예상했을 것입니다. 연탄길 때문에 저 사람은 매일 춤을 출 것이다. 근데 실은 저는 아주 처참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연탄길이 저를 행복하게 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연탄길 표지만 보아도요, 제 안에서 불덩어리가 올라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 인생이 끝장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연탄길 같은 건 제 인생에서 차라리 없는 게 훨씬 좋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런지 모릅니다. 연탄길 원고는 많이 거절당했습니다. 저는 연탄길 원고를 썼을 때 제 원고가 정말 대단한 원고인 줄 알았습니다. 출판사에 보내고 나서 일주일 혹은 열흘 안에 연락이 올 것이다 생각했지요. 이렇게 좋은 원고를 왜 이제 보냈냐고 그렇게 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싸늘하게 그 원고를 외면했습니다. 첫 번째 출판사에서 거절당하고 두 번째 출판사로 보낼 때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보석을 몰라본 거라고, 분명히 후회할 거라고. 그런데 두 번째 출판사 역시 원고를 본체만 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출판사에서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기다렸는데요. 그렇게 5번 거절당하니까 3년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 3년이 허송세월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나간 3년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3년이 지나는 동안 하나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제 원고가 형편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번째 책이었는데요, 여전히 무명이었습니다. 무명이었으니까 그렇지라고 핑계 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무명의 글인데 단 한 번이나 두 번 만에 채택되는 분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러니 저는 그렇게 핑계 댈 수 없는 거지요. 하나를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제 원고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제 원고가 형편없다는 것. 이제 선택할 수 있지요. 원고를 모조리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든지. 저는 고치면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마음이 아팠지요. 거절당할 때마다. 저희 어린 딸아이는 아빠가 최고인 줄 아는데 출판사에서 거절당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할 때마다 어린 딸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아픔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무관심, 다른 사람들의 비웃음, 그것을 견뎌낼 때 우리는 자기 자신과 대면할 수 있다고 합니다. 헬렌 켈러가 말했지요. 태양을 바라보고 살아라. 너의 그림자를 못 보리라. 무슨 말인가요? 항상 태양만 바라보는 사람은 자신의 그림자를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요, 항상 인정받기만 바라고 항상 칭찬만 받기만 바라는 사람은 자신의 그림자, 자신의 문제점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픔을 통해서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만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의 무관심과 비웃음, 그거 견뎌낼 수 있을 때 자기 자신과 정직하게 직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원고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으니까요. 그리고 원고를 새로 넣고 고치고 그 작업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러니 제 그릇이 아무리 작다 해도 그릇의 최대치까지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원고는 더 좋아졌지요. 이전보다요. 연탄길 1, 2, 3에 대한 독자들의 사랑은 5번의 거절,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첫 번째나 두 번째 출판사에서 책이 나왔더라면 원고는 이전보다 좋아지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런데 나를 기쁘게 한 것이 나를 슬프게 할 수도 있다는 것, 누군가를 사랑해 본 사람들은 아마 그 미묘한 감정을 경험해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토록 나를 설레게 했던, 그토록 나를 잠 못 들게 했던 그 사랑이 어느 날 지옥이 될 때가 있지요. 연탄길 1, 2, 3권을 취재하고 집필하는 동안 참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글만 썼으면 7년 걸리지 않았을 텐데요. 아이 아빠니, 가정이 있으니 돈 벌어야지요. 낮에는 입시학원에서 학생들 가르쳤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11시나 12시요. 그때부터 새벽 3시, 4시까지 7년 동안 작업을 한 겁니다. 실제 원고는 거의 5권 분량이었지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하고 그것을 7년 동안 계속 했으니 건강이 무너진 거지요. 어지러워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5걸음을 걷기가 힘들었습니다. 화장실 갈 때도 벽을 붙들고 걸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1개월로 그쳤다면 혹은 6개월 안에 증상이 완화됐다면 저는 우울증 걸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1년이 다 돼 가도록 어지럼증 증상은 좋아지지 않았고요. 오히려 더 악화됐습니다. 자, 이제 그쯤이면 인생 끝났다는 생각 들지요. 문박출입 못합니다. 집에서도 잘 걸어 다니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게 1년이 다 되어도 낫질 않습니다. 어쩌면 누구라도 절망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저는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연탄길 1, 2, 3의 성공 뒤 제가 겪었던 그 끔찍한 시간은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밤이 되어도 저는 방에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그냥 캄캄한 방 안에 있었던 것이지요. 온종일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죽고 싶은 마음이었지요. 그 시간이 참 길었습니다. 이거 저 찍은 거 아닙니다. 무슨 이런 아빠의 모습을 찍는 딸이 어디 있습니까? 큰 딸아이가 작은 딸아이 사진을 찍어주다가 우연히 아주 재수없게 제가 나온 거지요. 그런데 이 사내의 모습을 보십시오. 참 없어 보이지요? 한 달에 한 번 신경정신과를 갑니다. 거기에 가서 우울증 약하고 신경안정제를 받아오지요. 어지러워서 제 아내가
함께 동행하려 했지만 차도 없었습니다. 일단 등산화를 신었지요. 어디로 온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건 지팡이잖아요. 아직 지팡이 들긴 싫었습니다. 그러니 등산 스틱 2개를 들었습니다. 그거 구색을 맞추려니 등산화를 신어야지요. 그렇게 한 달에 한 번 병원을 갔다 왔습니다. 겨우겨우 갔다 올 수 있었죠. 그런데 제 아내가 그때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겨울에 가을 점퍼를 입고 가면 되겠느냐고 저를 만류했습니다. 근데 저는 저 가을 점퍼를 입고 병원을 갔다 온 것입니다. 보이시죠? 의자 위에 놓여있는 제 딸의 옷을. 털이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저게 병원 가는 사람의 머리입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머리 감았나요? 머리 감으면 물이 빠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머리가 잔뜩 빠져서 하수구 구멍을 막아버립니다. 그런 거 보면 누군들 살고 싶다는 생각 들겠습니까? 그것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제가 죽는 날까지 계속될 거라고 거의 확신했었습니다. 저는 벚꽃을 참 좋아합니다. 저희 집 창문을 열면 벚꽃나무가 3그루가 있습니다. 봄이면 저 벚나무 아래에 가서 어린 딸들 데리고 참 행복한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창문 밖 벚꽃이 5번 피고 지는 동안 저는 그 캄캄한 방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밖에 벚꽃이 피는지 벚꽃이 지는지 저는 아예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자에게는 그런 것들 보이지 않거든요. 심각한 우울증에 빠진 자에게는 그런 것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창문 바깥에서 병아리 삐약삐약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소리일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창문 밖을 바라보았지요. 초등학교 다니는 한 어린 꼬마아이가 상자 안에 병아리 1마리를 넣어갖고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아이의 마음은 얼마나 부풀어 있겠습니까? 그때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저도 모르게 미소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내가 이 캄캄한 시간에서 빠져나오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밤 창문 밖이 환했습니다. 무엇일까? 창문 밖을 바라보았더니 벚꽃이 눈부시게 피어 있었습니다. 밤벚꽃이 참 아름답다는 거 보신 분들 아시지요? 그날 전 무언가 힘에 이끌려 밤에 그 벚나무 아래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무도 없는 곳이지요. 제 아내도 볼 수 없고 저의 딸들도 볼 수 없는 그 벚나무 아래 가서 참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 같은 게 생겼지요. 이 벚꽃을 한번 바라보시지요. 이 벚꽃을 그릴 때 저는 정직하게 한 송이씩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려면 꽃잎 5장에 분홍빛 꽃을 한 점씩을 찍어서 한 송이 한 송이 그려야 합니다. 사람들은 왜 벚꽃을 좋아할까? 벚꽃을 왜 아름답다고 말할까? 저는 벚꽃이 겨울을 이겨내고 봄이 오면 수만 송이 수십만 송이의 꽃을 한 번에 피워내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었습니다. 벚꽃을 그려보니까요, 수만 송이 수십만 송이의 꽃을 피우기 위해 벚꽃은 한 송이 한 송이씩 꽃을 피워내는 거였습니다. 벚꽃은 스스로를 벚꽃이라 이름 붙이기 위해서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고 따뜻한 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나를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를 인정한다는 것은 나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금 내 모습 못마땅해도 언젠가는 멋진 사람이 될 거라고 믿으며 나를 기다려주는 것. 지금 내 눈앞에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장벽이 있다 해도 언젠가는 그 장벽을 반드시 넘을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며 나를 기다려주는 것. 지금 내게 도무지 고쳐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성격이나 습관이 있고 상황이 있다 해도 언젠가는 모두 주어질 거라고 믿으며 나를 기다려주는 것. 저는 그것이 나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피카소의 유명한 말이 있지요. 추상을 건너려면 먼저 구체적인 실제를 건너야 한다. 그 이야기를 풀이하면 피카소는 추상파화가의 대가입니다. 그런데 피카소가 추상화를 그리기 전에 그는 수천 점의 구상화를 그렸습니다. 아주 정밀하게 그려진 동물화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었지요. 그렇게 수천 장의 구체적인 그림들을 그렸을 때 어느 순간 그것을 단순화시킬 수 있는 추상화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간혹 제 딸아이가 세상을 조금 더 신하게 쉽게 건너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묻습니다. 저는 설명하지요. 그런데 제가 정확한 설명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건너야만 비로소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의 강물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시간을 거치지 않고는 좀처럼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이겠지요. 그 말은 분명히 피카소가 말한 추상을 건너려면 구체적인 실제를 건너야 한다는 그 말과 맥을 같이 할 것입니다. 13년 동안 등산화를 신었네요. 제 아내는 이 신발을 볼 때마다 저보고 신발이 예쁘다고 늘 얘기합니다. 매일매일 봐도 매일매일 신발이 예쁘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13년 동안 제가 등산화 신고 다니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 신발이 예쁘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짠했겠습니까? 사람들은 저보고 등산 좋아하시나 봐요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등산 좋아한 게 아니지요. 제가 메고 있는 백팩 속에는 2개의 등산 스틱이 있습니다. 그것을 꺼내야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 등산화를 신을 수밖에 없지요. 특히 가장 공포스러운 때가 언제냐면 건널목이요. 길을 걸을 때는 주저앉을 수도 있고요. 쓰러져도 괜찮습니다. 누군가 119 불러주겠지요. 그리고 벽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건널목을 건널 때 주저앉을 수 없지요. 붙들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공포스럽지요. 홍대 앞 그렇게 넓지 않은 횡단보도 하나를 건너가는데 거길 건너야만 간담회에 가는 거기 때문에 꼭 가야 하는데 제 가방을 뒤져보니 등산 스틱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서서 신호가 수십 번이 바뀌도록 저는 건너지 못했습니다. 식은땀만 흘리면서 전전긍긍했지요. 그때 그 마음 아픈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편의점 가면 긴 우산을 살 수 있겠다. 그리고 편의점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긴 우산을 샀고요. 그리고 긴 우산을 사갖고 그것을 짚고 이제 건널 수 있겠다고 딱 그 앞에 섰는데 짚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들고 건넜습니다. 그런데 우산이 없어도 건널 수 있는 것이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산을 들었기 때문에 건널 수 있었지요. 패닉이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공황장애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나를 기다려야만 했던 시간들, 우울증을 이겨내기 위해서 5년의 시간을 기다려야 했고요. 어지럼증을 이겨내기 위해서 13년 동안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참으로 긴 시간이었지요. 나를 인정한다는 것은 나를 기다려주는 것이다. 나를 기다린다는 것은 지금 내게 도무지 고쳐질 것 같지 않는, 나아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이 있다 해도 언젠가는 반드시 좋아질 거라고 믿으며 나를 기다려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픔을 겪고 나니 하나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요. 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만 보였습니다. 잘못 살아왔던 시간들에 대한 후회감, 낭패감도 컸습니다. 아픔이 가르쳐주는 것들이 있다지요. 칼 구스타프 융은 그것을 어둠의 빛이라 명명했습니다.
어둠의 빛은 어둠 속에 있는 빛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캄캄한 어둠 그 안엔 빛의 실체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냥 어둠이 간직한 빛의 실체입니다. 그 이야기는 오직 어둠을 통해서만 인도되는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늘 행복하고 기쁠 때는 절대로 다가오지 않는 깨달음이지요. 오직 캄캄한 시간을 통해서만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은 우리를 춤추게 하지요. 그러나 기쁨은 우리를 깨닫게 하진 못합니다. 그러나 아픔은 우리를 눈물 나게 하지만 아픔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기도 하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지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 잃어버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좀 민망합니다만 2000년부터 연탄길 나눔터 기금을 통해서 여러 단체에 후원금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 제게 아픔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크리스찬인데요. 그때 그랬거든요. 하나님, 저를 일으켜 주십시오. 다시 일어나면 저 하나만을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삶은 빛과 어둠으로 깊어진다지요. 삶은 기쁨과 슬픔으로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눈부시게 환한 빛이나 기쁨만으로 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어떤 것을 우리가 원할 때, 그 원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 우리는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보람된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우리는 쓸데없는 시간을 보냈다, 참으로 무의미한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는 정말 의미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무의미는 정말 무의미일까요? 의미와 무의미는 다시 결정된다고 합니다. 어떤 것이 정말 의미 있는 것인지 무의미한 것인지는 또 다른 시간 속에서, 또 다른 상황 속에서, 또 다른 사람들 속에서 다시 결정된다는 것이지요. 의미가 무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의미가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연탄길 때문에 그 기뻤던 시간이 저를 쓰러뜨렸으니 의미는 분명히 무의미가 된 것이지요. 삶의 끝에서 처절한 무의미 속에서 다시 걸어 나왔으니, 그리고 그 깨달음으로 다시 현재를 충만한 채 살아가고 있으니 다시 무의미는 의미가 된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제 안을 들여다보면 제 안에 울고 있는 저의 모습이 보입니다. 선생님들도 그리고 우리 청년분들도 가끔씩 울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보이시는지요? 내 안에 울고 있는 나의 손을 잡아줄 사람은 나밖에 없다지요. 다른 사람은 잡아주지 않는데요. 내 안에 울고 있는 나의 손을 내가 먼저 잡아주어야만 다른 사람도 그 손을 잡아준다지요. 그런데 저는 저를 향해서 참 지질이 못났다. 그렇지 뭐 네가. 너는 도저히 구제불능이야.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참 많았습니다. 내가 나를 향해 그렇게 말하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말한대요. 소리 내지 않을 뿐이지요. 저는 나를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늙으신 부모님을 위해서 말고요. 그 잘난 자식들을 위해서 말고요. 나를 위해서요. 오직 나를 위해서요. 저는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면 그들에게 맛있는 걸 사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물을 사줘도 맛있는 물을 사주고 싶어요. 제가 상표는 말할 수 없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나는 나를 위해서 그것을 단 한 번이라도 사준 적이 있는가?
왜 가족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잘도 쓰면서 너 자신을 위해선 그렇게 지질이 궁상인가? 참 미안했습니다. 나 자신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사줄 때 저는 다른 사람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사줄 수 있습니다. 제가 나를 위해서 예쁜 옷을 사줄 수 있을 때 저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예쁜 옷을 사줄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좋은 곳으로 여행을 데려가 줄 때 저는 가족들을 데리고 여행도 갈 수 있는 것이지요. 어쩌면 진정성은 거기서 출발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제가 만난 영국 배우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제 말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세바시에서도 사실은 이 영국 배우 이야기를 해서 좀 겹치네요. 그런데 영국 극단에 갔습니다. 후배를 만나기 위해서요. 후배를 만나러 갔는데 후배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사 연습을 하고 있는데 1시간 안에 끝날 거라고 객석 한쪽에 앉아서 기다리면 좋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객석 한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배우들은 무대 위에서 대사 연습을 할 줄 알았는데 무대 위가 아니고요. 무대 아래 의자를 빙 둘러놓고서 대사 연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한 남자가, 그것도 50이 넘어 보이는 한 남자가 무대 위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연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굉장히 단조로운 동작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이쪽에 테이블이 있는데요. 테이블 위에 테이블볼을 펴는 일, 그리고 그것을 개는 일, 다시 펴고 개고 펴고 개고, 그 단조로운 동작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1시간쯤 있다 끝날 거라고 생각했던 대사 연습은 거의 2시간이 이어졌거든요. 그 배우는 거의 2시간 동안을 계속 그 단조로운 동작을 반복한 것입니다. 저는 그가 누군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대사 연습을 마친 후배를 통해 저의 궁금증을 풀 수 있었습니다. 그는 배우였어요. 그에게는 대사가 한마디도 없는 거지요. 그러니 대사 연습이 필요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맡은 배역은 카페 주인입니다. 그리고 그가 거기서 보여주는 건 연극 초반부에 나와서 테이블 위에 테이블볼을 편다. 그리고 들어가는 게 끝입니다. 여러 날이 지난 다음에 후배의 공연을 보러 갔습니다. 연극이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아 바로 이 배우가 걸어 나왔는데요. 그의 어깨 위에는 테이블보가 가지런히 포개어져 얹혀져 있었습니다. 그는 관객들을 향해 익살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테이블보 끝쪽을 딱 손으로 굳게 움켜쥐었고요. 춤을 추듯 빙그르르 돌면서 제법 멀리 떨어져 있는 테이블을 향해 힘차게 테이블보를 던졌습니다. 테이블보는 마치 마법의 양탄자처럼 테이블 위로 날아갔는데요. 테이블 4개의 모서리를 자로 잰 듯 정확히 나누며 테이블 위에 사뿐히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관객들이 와 하고 탄성을 질렀습니다. 감동받은 것이지요. 관객들이 생각한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러기까지. 저는 마음이 짠했습니다. 그게 그가 맡은 배역의 전부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지요. 그 배우는 관객의 환호성을 받으며 익살스럽게 관객을 향해 웃어 보이고 무대 뒤편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배우는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연극계에 아주 유명한 금언이 있지요. 시시한 배우는 있어도 시시한 배역은 없다. 그는 그것을 마음판에 새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관객을 감동시키는 것은 배역이 아니라 배역을 향한 배우의 진정성이라는 것을요. 헨리 데이비 소로가 말했지요.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것은 그의 재능이 아니다.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것은 가치 있는 것을 대하는 그의 태도이다.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그림에 대한 재능, 글에 대한 재능, 그것이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잘못 알았던 거예요.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것은 그가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지요. 가치 있는 것을 대하는 그의 태도, 마음가짐, 진정성, 그것이 바로 사람을 감동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을 얻으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가치 있는 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마음가짐, 그런 것이라는 것이지요.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다면 먼저 상대를 인정하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다면 상대를 인정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먼저 상대를 인정하라 했으니 틀린 것이지요. 먼저 나를 인정해야 합니다. 먼저 내가 나를 인정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상대를 비로소 인정할 수 있거든요. 자기 스스로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칭찬하는 말을 잘하는 사람을 잘 보십시오. 그게 선생님들이나 이 자리에 계신 청년분들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존감이 높다지요. 자기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러니 나를 먼저 인정하는 것,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것이죠. 모든 인간관계의 출발은 나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출발한다고 합니다. 보잘것없는 저의 생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과로. 가로. 네. 예, 7년 동안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하고 그러니까 체력이 감당하지 못한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제가 밀어냈던 겁니다. 왜 밀어냈을까요? 첫 번째 책 실패한 다음에 두 번째 책은 실패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인정받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미련을 떨었습니다. 극한까지 저를 몰고 가니 제 몸이 견딜 수 없는 거죠. 글쎄요. 제가 어느 곳에 가서 아차산으로 기억합니다. 아차산에서 어떤 문학 행사가 있었는데요. 그때 그 제목이 아픔도 길이 된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아픔을 통해서 우리는 때로는 방향을 얻을 때도 있다는 그런 얘기였는데요. 한 할아버지께서 나오셨습니다. 근데 저한테 그러셨어요. 일어설 수 없는 아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목이 메어갖고 말씀을 못 이으셨어요. 그날 참 저 자신을 많이 돌아봤습니다. 과연 아픔이 길만 들 수 있는 건지,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아픔도 얼마든지 있는 것인지,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아픔도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에게 만약에 왜 사냐고 묻는다면 저는 지금 딱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무엘 베게트라는 아일랜드의 극작가가 있습니다. 소설도 쓰는 훌륭한 작가입니다. 그의 작품에 보면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희곡집으로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연극 무대에 올려지기도 합니다. 그 고도를 기다리며에 보면 두 명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참으로 멍청하기 이를 데 없는 두 남자입니다. 그들이 주고받는 대화는 앞뒤가 맞지 않는 대화들이 너무 많아요. 무의미로 가득 차 있고요. 근데 그들은 그 한적한 시골길 나무 아래서 누구를 기다리는 거냐면 고도를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고도가 누군지를 몰라요. 어떤 사람이 그 저자인 사무엘 베게트에게 물었다지요. 도대체 고도가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사무엘 베게트가 말했답니다. 고도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나는 작품 속에 썼을 것이다. 그들은 연극의 처음부터 끝까지, 희곡의 처음부터 끝까지 무의미한 대화를 주고받으며 계속 고도가 오기를 기다리는데 마지막까지 고도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고도는 누구일까요? 사무엘 베게트는 왜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그 작품 속에서 끝까지 나타나지 않는 고도를
무의미한 대화를 주고받으며 기다리는 두 명의 주인공을 세웠을까요? 어쩌면 그것이 당신들이 살아가는 인생인지도 모른다. 그 질문을 던졌는지도 모릅니다. 당신들은 삶 속에서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지만 그 무언가는 수시로 바뀔 것이며 그 다음에 그것이 온다 해도 그것을 길게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삶은 끊임없이 그것이 무언지 모르지만 그것을 기다리는 것, 때로는 무의미한 그것,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그것이 삶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제 생각입니다. 아울러 시 하나가 생각났는데요. 류시와 시인의 나무의 시라는 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문장이 나오거든요. 이런 식기가 나옵니다. 네가 외롭다고 느낄 때마다 이 세상 어딘가에 너의 나무가 서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지. 제가 알기로는 자신의 아들에게 주는 시였습니다. 네가 외롭다고 느낄 때마다 이 세상 어딘가에 너의 나무가 서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지. 저는 이상하게 이 시를 저 혼자 암송할 때마다 눈물이 핑 돕니다. 외롭다는 생각 들 때 있거든요. 그때 이 세상 어딘가에 나의 나무가 서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이 세상 어딘가에 선생님들의 나무는 있을까요? 우리 청년분들의 나무는 있을까요? 있다면 그 나무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상입니다.